포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시로 우리 몸의 방어작용 중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학습지는 74쪽과 75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질병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병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병원체라는 아이의 유무로 우리는 질병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병원체가 있어야지만 걸리는 병이 있고요. 또 어떤 질병은 병원체가 없어도 걸리는 병이 있는데요. 먼저 병원체가 있을 때 걸리는 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병원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전염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맞아요. 감염성 질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병원체가 없을 땐 뭐라고 붙일까요? 그렇죠.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감염성 질병을 살펴보면은요. 외부에서 병원체가 침입하여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감이라든지 감기, 천연두, 콜레라, 결핵,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겪고 있는 병이죠. 맞아요.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아이들이 감염성 질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염성 질병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체가 침입을 하기 때문에 이 병원체는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되는지를 보자면 호흡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예를 들면 코라든지 또는 기도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소화기, 음식을 섭취했을 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식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세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몸속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이고요. 매개곤충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말라리아라든지 또는 수면병이라고 해서 채채팔이라고 하는 아이에 의한 병이 있어요. 매개곤충이라든지 또는 신체적 접촉 등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거 있을까 얘들아? 서로 어떤 감염되어 있는 물질, 병원체가 있는 물체를 내가 집었을 때 짚고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네,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자, 비감염성 질병은 감염성 질병과 다르게 뭐가 없이 발생하냐면 맞아요. 병원체에 감염 없이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환경에 의해서 또는 유전에 의해서 또는 생활 방식에 의해서 즉 이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환경이 뭐 좀 취약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음주라든지 또는 뭐 흡연,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내가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전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혈압도 유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즉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갖고 있어 또는 부모님의 부모님이 가지고 계셔서 생기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활하는 방식,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뭐 음주, 술을 되게 많이 먹는다라든지 또는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혈우병, 그리고 대한민국 요즘 중요한 병 중에 하나죠. 암과 같은 것들은 병원체 침입 없이 내 몸속에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감염성과 비감염성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감염은 아까 얘들아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던 병원체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맞아요. 그 사람에게서도 감염이 일어나 병이 발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병원체라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던 병이 남한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기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맞아요. 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은 타인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는 선생님과 함께 병원체의 종류, 감염성 질병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 크게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5가지겠네요. 5가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균이에요. 자, 세균이라는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요, 핵이 없어요. 세포인데 핵이 없어요. 이러한 생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원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원핵 생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겠지만 이 핵이라는 아이는 되게 독특하게 막을 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핵은요 이중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막이 2개가 있는 핵이란 아이가 없으니까 얘는 세포 속에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얘는요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없는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구조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세균이라고 하면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에게 무해예요. 해를 끼치지 않고요. 또는 유익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우리가 병원성을 갖는 세균이라고 해요. 이 병원성을 갖는 세균이 조직을 파괴하거나 또는 독소를 분비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자, 이때 병원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병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조직을 파괴하거나 또는 독소를 분비해서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수를 어떻게 늘리냐면은요, 자 여기서 포인트대로 단세포잖아요. 단세포는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예요.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다 보니까 세포를 분열하면 개체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열법으로 번식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결핵균이라든지 식중독, 파상풍, 보통 이제 군인들이 이 주사를 미리 맞아요. 그래서 이 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래된 녹슨 철과 같은 곳에서 일으킬 수 있는 얘네들이 피부를 찔러가지고 생길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파상풍, 또 탄저병, 탄저균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탄저균으로 인한 화학적 전쟁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폐혈증,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급성 폐혈증인데 되게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균이 혈액에 감염돼서 돌게 되면은 이 혈액 감염이 되면은 급성 폐혈증으로 수시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콜레라, 그리고 뭐 폐렴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균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네, 항생제로 치료를 하죠.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이때 얘들아 항생제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항생제를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항생제를 이기는 아이, 네 맞아요. 내성세균 출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성세균이 출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내성이라는 말은 이겨낸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항생제를 이기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항생제로 세균을 죽일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세균에 대한 질병,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을 정복할 수 없게 돼요. 즉, 세균에 의한 병에 걸리면 네,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예전에 많은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거예요. 엄청난 강력한 세균이 나올 수 있다. 항생제를 이기는. 맞아요. 슈퍼박테리아라는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남용이죠. 또는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 오용이 되는 것은 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항생제 처방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감기 걸렸을 때 보시면 항생제를 되게 많이 처방을 받을 거예요. 실제로 감기는요,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병입니다. 자, 그런데 항생제를 먹는다 그럼 치료가 될까요? 네, 치료되진 않아요. 하지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물론 부가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이러한 감기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세균에 의한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을 하는 거긴 한데요. 이 약이 너무 많거나 과하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요즘에는 약 봉투에 보면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는 약 중에서 항생제가 있는지, 그리고 항생제를 얼마나 내가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건강한 어떤 약 복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균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 사진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요건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세포 소기관들이 뭐냐면 네, 이게 폐예요. 폐에 있는 폐에서 이제 균을 만든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이 결핵균이 이제 폐에 감염이 되면 폐결핵을 일으키고요. 그러면 이 폐 기능에 손상을 주는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얘들아 선생님이 영상을 두 가지를 틀을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균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글자예요. 뭘까요? 그렇죠. 누군가 대답했네요. 손 씻기예요. 그래서 손 씻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영상을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얘들아 세균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인체에게 무해하지만 또는 유익한 것도 있고요. 일부 병을 일으키는 세균만 안 좋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대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픔에 소품실을 뒤지는 순수 혈통 귀족? 그런데 그럼 그렇지. 요거 봐라 요거. 이거 지들끼리 먹으려고 숨겨놨구만. 자, 어디 보자. 잠깐만요. 깜짝이야. 왜? 손은 씻고 하셔야죠. 참나, 나야 나. 순수 혈통 귀족.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인데 손도 깨끗하다고.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실험. 아니 이게 다 뭐야? 손이 얼마나 깨끗한지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 도구예요. 준비물은 한천과 은박그릇, 계량컵, 샬레 등이 필요한데요. 먼저 한천 한 스푼을 물 100ml에 넣고 잘 녹여줍니다. 다음은 섞은 물을 은박그릇에 옮겨 가열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약한 불로 가열해 주시고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 실험해 주세요. 한천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끄고 1, 2분간 식혀줍니다. 은박지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장갑을 끼고 빼줄게요. 다음으로 한천물을 샬레 4개에 조금씩 나누어서 부어주는데요. 됐다. 이게 너무 많이 부으면 안 굳으니까 일자가 되면 그만 부어주세요. 약 10분간 식혀주면 완벽히 굳은 한천의 모습. 손 위생 상태를 알아볼 배지가 완성됩니다. 이제 여기에 내 손을 찍으면 되는 건가? 먼저 손가락 3개를 배지에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손을 30초간 깨끗이 씻은 뒤 다시 한번 같은 부위를 찍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샬레 표시를 해준 뒤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아니 이 귀한 몸을 2번이나 오라가라 하다니.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뭐 당연히 뭐라도 나왔겠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응? 직접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제작진. 뭐야? 이게 다 내 손에서 나온 거라고?
안 씻은 손으로 찍었던 배지에 엄청난 양의 곰팡이가 생성된 모습. 하루 만에 포자가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는데요. 믿을 수 없어. 이건 조작이야, 조작. 뭐야? 근데 이건 왜 아무것도 없어? 그건 씻은 손이에요. 반면 손을 씻고 찍었던 곳은 멀쩡한 모습.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만지는 만큼 우리 손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세균이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 3시간 동안 손을 씻지 않고 일상생활을 한 뒤 손의 세균 농도를 체크해봤습니다. 그러자 13,000이 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주 쓰는 휴대폰도 전 RLU로 상당히 높은 수치. 때문에 수시로 소독해주고 손도 자주 씻어야겠죠? 신문이나 TV를 보면 음식이나 식당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인 대장균은 위생 지표를 판별할 때 활용되는데요. 대장균, 왠지 비위생적이고 이 때문에 병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장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장균 자체는 병원성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대장균이 전염성이 강하고 병을 마구마구 옮기는 균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장 속에는 수천여 종 100조 개 1.5kg에 육박하는 세균이 삽니다. 이들은 좋은 균, 나쁜 균, 중립적인 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립적인 균은 장내 상태에 따라 면역을 높이기도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장 속에만 세균이 많이 사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몸에도 무수히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체의 세포가 60조이지만 우리 몸 전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1000조만이나 돼요. 결국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과 같은 세균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균에도 좋은 균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이로운 세균의 대명사,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면역 기작의 증강에 의해 몸을 보호하는 균으로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도 좋은 유산균을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음식으로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죠. 특히 유제품에 있는 동물성 유산균보다 김치 등의 많은 식물성 유산균이 생존율이 높아서 장까지 잘 살아서 간다고 하니 오늘부터 김치 많이 먹어야겠네요. 발효 음식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청국장. 청국장에도 유산균과 비슷한 발효균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메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누룩곰팡이와 납도균. 메주의 누룩곰팡이는 간장과 된장 등을 발효할 때 이용되며 메주콩을 따뜻한 곳에 보관했을 때 번식하는 납도균은 성인병, 변비 예방에 좋은 청국장, 나토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아니 이게 어떻게 균이냐고요?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화학물질로 인체 세포에 해는 끼치지 않으면서도 전염성 세균을 죽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인데요. 오늘날 페니실린은 매도, 뇌막염, 폐렴과 같은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물질이 되었죠.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이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우리 생원 첫 시간쯤에 거의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바이러스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그쵸?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누구보다 작다? 맞아요. 세균보다 작아요. 그래서 최초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담뱃잎에 모자이크처럼 생기는 병인데요. 대체 이 병을 일으키는 아이가 어떤 세균인지 궁금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세균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균 여과기를, 즉 체에 세균을 걸러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체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균보다 작은 어떤 병원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 바이러스가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죠. 이걸 우리는 그렇죠, 유전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물질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배웠던 두 글자 용어, 그렇죠, 핵산이라고 하죠. 이 핵산을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유전물질도 갖고 있고 단백질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배웠고요.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대해서만 생존할 수 있고, 즉 증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맞아요. 얘네들은 유전물질도 가지고 단백질도 가지고 있지만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효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도 증식하고 어떤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효소라이가 필요하다 보니 누구를 이용한다? 숙주세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수를 증식한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증식 과정은 다음과 같죠. 자,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한 후 숙주세포 안으로, 맞아요,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주입합니다. 자신의 DNA 또는 RNA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이때 새로운 바이러스는 누가 만든다? 그렇죠, 숙주세포의 효소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바이러스는 그런 어떤 아이예요? 그렇죠, 배은망덕한 아이죠. 기껏 수를 늘리게 해줬더니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밖으로 나가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바이러스는요, 대부분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주로 옮겨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통 많이 옮겨지는데, 가끔 어디에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지금 대표적인 아이 코로나19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연구는 되고 있긴 하지만 최초의 어떤 병원체가 넘겨오게 된 계기가 박쥐로부터 넘어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처럼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람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얘들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는 상황에서는 생명체들이 생물들이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점점 못 살아가게 돼요. 그럼 얘네들 점점 어디로 오게 되느냐? 맞아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오게 되고요. 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오게 되면은, 맞아요,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이 다른 그 어떤 동물들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하나의 뉴스가 있어요.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얘들아, 그 극지방, 우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진흙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 얼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세균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특히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걔네들이 지구온난화에서 녹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그 속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까라는 두려움도 실제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위한 생명과학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생명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아이가 우리는 사실은 어떤 개의치 않았던, 또는 그냥 감기도 바이러스인데 라고 했던 이 아이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구 전 세계가 2년 동안 마스크를 쓴다라든지 원래 정상적인 생활을 못 가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떤 공부를 위한 생명과학이 아닌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 삶을 위한
생명과학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삶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감기가 있죠. 감기. 보통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기를 일으키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독감,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소아마비, 홍역 바이러스 또는 HIV 바이러스가 하는 아이가 들어오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RNA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오면 맞아요. 코로나19와 같은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와 유사한 관계들이 비슷한 계열의 바이러스가 누가 있었냐면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 바이러스,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있었죠. 메르스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 하나였고요. 그 전으로 가면 2003년도에 있었던 사스, 네, 이 사스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 중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어떤 아이들로 치료해야 되냐면 항바이러스 제로 치료를 하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쌤,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 왜 지금 치료할 수 있게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항바이러스제 없습니다. 없어요. 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없어요? 왜 감기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왜 바이러스제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자, 코로나19 얘들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들어봤죠? 델타 변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돌연변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되게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얘들아 뭐예요? 백신에 대해서도 계속 효과를 검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올 때는 알파, 베타와 같은 그러한 초기 유형들이었는데 얘네가 계속 돌연변이를 하는 거예요. 델타 변이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럼 대체 그 전에 바이러스가 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에 이제 초점 맞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쌤, 그러면 돌연변이, 근데 어차피 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알파든 베타든 델타든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왜 효과가 떨어져요? 라고 하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아마 3차 때 배울 특이적 방어작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쌤이 왜 항바이러스제는 돌연변이가 심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왜 돌연변이가 효과를 떨어뜨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맞아요. 이번 주 3차 시 특이적 방어작용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쌤 사진 하나 여기 지금 가지고 왔는데 확대를 해보면은요. 네. 요 아이가 누구냐면, 맞아요. 지금 현 인류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겠고, 여기 지금 밖에 여기 있는 껍데기가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기 나오는 걸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뭔가 스펠링이 좀 어색한 데서 지울게요. 스파이크 스펠링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여튼 스파이크라고 하고, 여기 안에 뭐가 있다? 이 속에 맞아요. DNA가, 얘는 RNA죠. RNA가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어서 또 하나 영상을 보고 올게요. 이번 영상은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이러스의 종류는 5,000종이 넘습니다. 알려진 건 사람과 가축, 그리고 작물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로, 병원성이 없는 바이러스까지 포함하면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바이러스의 얼굴은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나노 단위의 크기를 지니고 있으며 세포 구조가 없고 핵산과 핵산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생존하지 못해 살아있는 세포를 숙주로 삼아 증식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이 친구들을 보면 보고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생물 같은데 생물이 아닌 느낌을 많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르칠 때 비세포성 생명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많은 경우 아직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레벨에서는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아주 맞는 말이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자연계 전체로 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세포성 생물체에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지각과 지식의 축적에서 나오는 약간은 왜곡된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뉘는데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RNA형에 속하죠.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서 세포 속에 침투해 복제라는 방법으로 증식하는데요. 이는 바이러스의 번식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인 핵산이 침투하면 핵산은 숙주의 세포 물질을 이용해 자신과 똑같은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제가 반복되며 증식한 바이러스는 세포를 터뜨리며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감염자의 체내에 염증과 발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일단은 사람의 면역계가 이 바이러스를 생각할 때 이 바이러스가 내 몸의 일부 세포들을 이제 파괴하니까 이거를 이제 항원 나쁜 물질로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면역계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가 세포를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바이러스하고 내 면역계가 싸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열이 난다든지 뭐 가래가 끓는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많은 물질들이 생겨요. 염증 매개 물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 장기에 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제일 많이 게 폐이겠죠, 그렇죠?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 외에 점막 손상을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화기 장애가 구토, 복통, 설사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어서 곰팡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곰팡이는요, 세균과 다르게 핵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을 우리는 진핵 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핵 생물은 뭐냐면 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이 있기 이전에 원시적이다 그래서 원핵이라고 하고요. 얘는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진짜라는 의미에서 진핵이란 말을 붙입니다. 진짜 핵을 가지고 있어서 진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곰팡이는요, 습한 환경에서 얘네는 뭘로 번식하냐면 포자라는 것으로 번식해요. 식물로 따지면 얘들아 씨앗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자라는 되게 특수한 형태로 번식을 하고요. 이 포자는 인체의 사람의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식중독 또는 폐질환,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일부는 각질층이 파괴된 피부를 감염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곰팡이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은 무좀이 있고요. 얘는 무엇으로 치료하냐면 항진균제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무좀약을 구할 수 있다면 거기 무좀약을 잘 보시면 항진균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곰팡이 그림은요, 따로 영상 없고 쌤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무좀균해입니다.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곰팡이의 특징이 뭐냐면 이처럼 약간 실처럼 막 뻗쳐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균사라고 해요. 균사. 곰팡이균이라고 해서 균사라고 하는데 이 실처럼 뻗었는데 요렇게 해서 얘들이 쭉쭉쭉 하면서 서로의 어떤 양분을 가지고 온다라든지 연결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균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곰팡이 좀 가볍게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서 이제 원생 생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생 생물 얘들아 우리가 복잡하게 배우진 않을 거고요. 얘도 진핵 생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핵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 원생 생물은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개곤충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뭐 대표적인 매개곤충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모기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파리,
또는 뭐 쥐 등이 쥐는 곤충은 아니겠네요. 목이나 파리 등을 통해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리라고 하는 것 중에 째째파리라고 해서 째째파리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수면병을 일으키는 생물을 연결시켜 주고요. 어떤 뭐 연결 좀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근데 모기는요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라리아라는 병을 일으키는 아이를 모기가 매개시켜준다, 연결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얘들아 이게 뭐냐면 맞아요. 말라리아가 모기로부터 어떻게 옮겨와서 우리 몸에서 말라리아라는 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근데 이 글만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 말라리아가 일으키는 과정 또는 말라리아가 발병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죠. 말라리아는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모기에 있던 원충이 침샘을 통해 사람의 혈관으로 들어와 감염된다. 원충은 혈관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고 간에서 증식 과정을 거쳐 적혈구로 침투해 파괴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기적인 고열과 파괴된 적혈구에 의한 간과 비장 손상, 두통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볼 얘들아 병원체는요 변형된 프라이온인데요. 이 프라이온은 단백질성 감염 입자예요. 그래서 얘도 바이러스보다 작은 거고요. 세포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성 감염 입자고요. 어떤 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하고 크기는 바이러스보다 작습니다.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은 있는데요. 얘는요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과 접촉을 하면 멀쩡했던 놈이 이상해지는 것. 그래서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애초에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쌤 얘는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변형된 프라이온을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동물의 뇌라든지 또는 어떤 신경 조직, 그러니까 신경이다 보니까 신경 조직을 섭취하게 되면 감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섭취를 하면은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거고요. 걔가 정상적인 애를 만나서 나는 정상이었던 애가 이상한 놈을 만나면서 내 몸의 프라이온도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어떤 뇌조직 이런 데 구멍이 스펀지처럼 숭숭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걸리면 크루츠펠트-야코프병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소에 일으키면 여러분들 아는 그렇죠. 미친 소인 맞아요. 광우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우병 걸린 어떤 소를 우리가 먹게 된다면 맞아요. 사람에게도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즉, 내 몸속에 변형된 프라이온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 어떤 광우병에 대한 우려 또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된 사실이다, 검증이 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여튼 되게 이 우리나라가 들썩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릴 때였던 거나 아니면 안 태어났을 수도 있나? 난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 광우병 소동이라고 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요. 어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반대한다라는 시위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 당시에 이게 뭐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땠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병원체의 종류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러한 병원체들은 결국 어떻게 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맞아요,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감염성 질병을 막을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마스크죠. 마스크 착용을 하면 호흡기를 통한 병원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죠. 즉, 입과 코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과 코를 우리는 모두 잘 가려야 한다. 그래서 어떤 걸 하지 말자? 그렇죠, 턱스크하지 말자. 사실 뭐 선생님도 턱에 마스크를 안 쓴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선생님도 답답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제 언제 우리가 꼭 써야 되냐면 진짜 사람이 많을 때라든지, 특히 불특정 다수와 있을 때는 누가 감염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야외에서는 얘들아 거리가 좀 확보가 되면은 벗어도 돼요. 턱스크해도 됩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죠? 어디가 그렇게 더럽더라 생각보다. 맞아요, 손.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 된다. 손을 잘 씻으면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손만 잘 씻어도 90% 이상의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중독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을 꼭 익혀서 먹고 또 물도 끓여서 먹으면 물 속에 의한 병원체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개념 확인하기 한번 빠르게 같이 적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등의 감염 인자를 우리는 세 글자로 맞아요, 병원체라고 한다. 자, 2번입니다. 병원체 중 세균은 무엇을 이용해서 치료합니까? 항생제로 치료하고요. 바이러스는 뭘로 치료한다? 그렇죠,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병원체 중 원생생물은 핵막이 있는 무슨 생물이다? 진핵생물이다. 진짜 핵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네 글자, 바이러스 패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5번, 고혈압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얘는 병원체, 고혈압 병원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감염성 질병이라도 맞는 설명이고요. 마지막은 바이러스보다 작은 단백질성 감염 입자로 신경계 퇴행성 질병을 유발하는 아이는 맞아요, 변형된 브라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6쪽부터 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방어작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